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난 지 꼬박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시리고 외로운 일이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 차리는 멀건 국과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적막한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현관에 놓인 아내의 낡은 구두가 식탁 위짝 이른 찻잔이 제 마음을 후벼 파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살아생전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을 매만지며 겨우 마음을 다스리곤 했지요. 자식인 태호 녀석도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 바쁜 아들이 잠깐 들렀다 가는 것으로는 이 거대한 공허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돌아가고 나면 집은 더욱 크고 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태호가 며느리 박송이와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무슨 큰일이라도 터졌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댁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 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이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 때문에 도저히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이었죠. 아버지 집은 방도 여러 개고 넓잖아요. 저희가 들어와 살면서 생활비도 보태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저희도 늘 마음에 걸렸어요. 같이 살면 아버지 식사도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고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아들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녀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는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북적이는 집안의 온기가 저녁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느리 박송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침묵 또한 동의의 표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이 넓은 집,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크지. 너희만 괜찮다면야 나는 좋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무표정하던 며느리 박송이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합가가 진심으로 기뻐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 찰나의 표정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과 이기심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에 아이처럼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후 아들 내외의 짐이 제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과 기대는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며느리 박송이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송이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남의 집을 감정평가하러 온 사람처럼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집이 생각보다 더 좁네요. 사진으로 볼 땐 꽤 넓어 보였는데. 짐이 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사다리차 기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와중에 며느리는 그늘에 서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셋에 화장실 둘, 40평에 가까운 이 집이 좁다니요. 시작부터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멋쩍게 웃으며 정리하면 괜찮을 게다라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비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또 왜 이렇게 칙칙해요? 어르신들은 꼭 이런 어두운 꽃무늬를 좋아하시더라.
나중에 저희가 돈 좀 모아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싹 바꿔야겠어요. 조명도 너무 어둡고 요즘엔 이렇게 안 하는데. 제 아내가 살아생전 백화점 카탈로그를 몇 날 며칠 뒤져가며 직접 고른 벽지였습니다. 병상에 눕기 전까지 저 벽지를 보며 참 포근하고 예쁘다고 좋아했었는데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대놓고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타박하는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 태호 녀석은 옆에서 송이야, 그만해. 아버님 들으시겠다라며 멋쩍게 웃으며 말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나무인 격 태도를 단호하게 제지하는 대신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에 더 실망스러웠어요. 이사는 온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도 아저씨, 그거 그렇게 놓으면 스크래치 나잖아요. 이쪽으로 더 바짝 붙여야죠. 공간 활용 못하세요? 라며 짜증 섞인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새아가 고생하시는 분들께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하자. 아버님, 제 돈 주고 제가 부리는 사람인데요. 할 말은 해야죠 라며 되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동거의 서막이 요란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이삿날이 지나고 저는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해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푹 재워 압력솥에 쪄내고 잡채는 손이 많이 가지만 정성껏 여러 가지 채소를 볶아 무쳐냈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리며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아내가 살아생전 손수 적어두었던 낡은 요리 노트를 꺼내 그 안에 적힌 얼큰 쇠고기 묵국을 끓여낸 것이었어요. 아내는 이 국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지요. 그 맛을 재현해내려 몇 번이고 간을 보며 아내와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생들 했다. 어서들 먹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제 말에 태호는 우와 아버지. 진수성찬이네요. 라며 허겁지겁 밥을 뜨기 시작했지만 며느리 박송이는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음식을 빤히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국그릇을 향해 턱짓하며 물었어요. 아버님, 이 국은 뭐예요? 색깔이 엄청 빨갛네요. 아, 그거. 내 시어머니, 그러니까 태호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국이란다. 아내가 남긴 요리법대로 한번 끓여봤어. 맛 좀 보렴. 제 말에 담긴 애틋함을 느낄 리 만무했겠지요. 며느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 척하더니 그대로 수저를 내려놓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이렇게 짜고 맵게 먹어요? 보나마나 조미료도 엄청 들어갔겠네. 이런 건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거 아시죠? 차라리 간편하게 밀키트 사다 끓여 먹는 게 재료도 신선하고 건강에도 나아요. 식탁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내를 향한 제 그리움과 정성이 고작 건강에 나쁜 구식 음식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어요. 태호가 당황해서 송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가 너 먹으라고 정성껏 끓이신 거잖아. 라며 소리쳤지만 박송이는 뭐가 문제냐는 듯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왜? 나는 사실을 말한 거잖아. 당신은 당신 엄마 음식이니까 맛있겠지. 나는 아니거든.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 존중해줘야지. 아버님, 다음부턴 그냥 배달 음식 시켜요. 그게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더니 제 앞에 놓인 국그릇을 슬쩍 옆으로 밀어놓고는 자기가 가져온 밑반찬 통을 꺼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들의 밥그릇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고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합가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실은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박송이에게 거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옷과 가방을 던져놓는 옷방이자 온갖 간식과 화장품을 늘어놓는 파우더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는 며느리가 벗어놓은 외투와 구겨진 스타킹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와 다 마신 커피잔, 머리카락 뭉치와 손톱깎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러나 보다 이해하려 애쓰며 제가 묵묵히 치웠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광경에 이건 아니다 싶었지요. 특히 제가 아끼는 아내와 함께 혼수로 장만했던 원목 거실장에 젖은 수건을 척 올려놓아 나무가 하얗게 변색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맘 먹고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세아가 미안한데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 물건들은 바로바로 좀 치워주면 안 되겠니? 특히 젖은 물건은 나무 가구 위에 그냥 올리면 안 된단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던 며느리가 저를 흘깃 쳐다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따 치울게요. 하지만 그 이따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거실은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죠. 보다 못한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송이야, 어제 치운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묻자 며느리는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진짜 깐깐하시네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무슨 잔소리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지르면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모델하우스도 아니잖아요. 마치 제가 비정하고 깐깐한 시아버지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는 말투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며 그 꼴을 보고 있는 저는 이 집의 가정부라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었어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아들 태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봤지만 에이, 아버지. 송이가 바빠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잘 말해볼게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영혼 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예민하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거실 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제 유일한 낙을 포기해야만 했죠. 아내의 손길이 묻은 그 소파가 며느리의 옷가지와 잡동사니로 뒤덮여 있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있던 제 등 뒤로 며느리가 다가와 어머, 아버님 혼자 사셨는데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좀 아껴 쓰셔야 저희가 돈을 모으죠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어느새 저를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아들 내외의 재테크를 위한 임시 거처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집 거실을 며느리에게 온전히 점령당한 채 제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이 말입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제 방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제 방으로 스스로를 유폐한 채 지낸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말없이 밥만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왔고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조용히 밥을 먹고 치우더군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높은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 집의 이방인이 된 듯한 서글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태호 녀석은 어색한 침묵이 불편했는지 몇 번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다는 말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 무책임한 방관과 외면이 떠올라 화부터 치밀어 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며느리 박송이의 아나무인격 행동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해석했는지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어요. 이제 거실은 완벽한 며느리의 개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제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갔다 온 사이에 집 안은 처음 보는 젊은 여자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제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부른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신발장에 어지럽게 널린 하이힐들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자 서너 명이 소파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박송이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 손님을 초대한 주인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그나마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건넨 인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아버님이라고 소개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친구 중 하나가 송이야, 누구셔? 하고 묻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 아버지. 지금 같이 살아. 그 말에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시아버지구나. 집 되게 좋다라며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으로 제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면 그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 길을 비켜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나 좀 지나가자꾸나 하고 어렵게 입을 떼자 그제야 마지못해 다리를 오므려 작은 틈을 만들어 주더군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싱크대에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대접한 듯한 과일 접시와 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제가 아끼는 찻잔 세트까지 꺼내 쓴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냉장고를 자기 집처럼 열어보며 송이야, 마실 거 맥주밖에 없어. 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 공간이 제 살림살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밤늦도록 그들의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도둑처럼 숨죽여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매달 받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연금 명세서를 발견한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제게 다가와 그것을 휙 낚아채듯 가져가 보더군요. 아버님, 이거밖에 안 받으세요? 생각보다 엄청 적네. 저는 기가 막혀서 남의 우편물은 왜 함부로 보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명세서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인데 뭐 어때요? 근데 아버님, 이 돈 받아서 어디다 쓰세요? 혼자 계시니까 딱히 돈 들어갈 때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내 돈을 어디다 쓰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하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버님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잖아요. 거의 요양원에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통 자식이 부모님 요양원에 모시면 돈 엄청 깨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희한테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연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나중에 아버님 더 편하게 모실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를 모시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연금을 자기들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괴한 논리.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연금을 제공하는 늙은 부양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나를 모셔. 얹혀 사는 주제에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요즘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아버님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태호 씨, 이리 와서 아버님 좀 말려봐. 내가 이상한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셔. 방에서 뛰쳐나온 태호는 또다시 어정쩡한 자세로 저와 며느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버지, 진정하세요. 송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예요 라며 저를 진정시키려 들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내 앞에서 버젓이 내 돈을 갈취하려는 아내를 감싸기만 하는 아들의 모습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 앞에서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해왔던 낡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가죽이 해지고 곳곳이 찢어졌지만 그 소파에는 저와 아내의 수십 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유독 그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저에게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오후에 잠시 기일 음식을 싸서 아내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가격에 주신다고 해서 제가 용달차까지 불러서 왔는데 이제 와서 안 판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사정이 생겼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남자는 억울함을 토로했고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그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묻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보더니 구세주라도 만난 듯 외쳤습니다. 어르신, 이 댁 소파 당근마켓에 올리신 분 맞으시죠? 제가 사기로 하고 왔는데 이 댁 따님이 갑자기 못 팔겠다고 해서요. 당근마켓? 소파?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자가 가리키는 곳은 분명 거실의 그 낡은 소파였습니다. 제 아내의 손때가 묻은 아내의 추억이 담긴 그 소파를 이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곰을 팔아먹듯 중고 장터에 내다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제 아내의 기일인데 말입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향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소파 팔 생각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겁을 먹었는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저 소파를 팔려고 했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뻔히 알면서. 제 목소리가 지하실 동굴처럼 낮고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내 안색을 바꾸고는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팔려고 했어요. 아니, 저런 칙칙하고 낡아빠진 고물을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집안 분위기만 망치잖아요. 이런 건 빨리 버리고 예쁜 패브릭 소파라도 들여놔야 집이 사는 거예요. 아버님은 미적 감각이라는 게 전혀 없으세요? 닥치지 못해.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기세에 놀라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다 아버님 좋으라고, 이 집 좋으라고 한 일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 죽은 시어머니 유품 끌어안고 살 건데요? 아버님 진짜 답답하고 꽉 막힌 거 아세요? 그 순간 아들 태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의 험악한 분위기를 본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버지, 송이야, 왜들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태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태호 씨, 아버님이 나한테 소리 지르셨어. 내가 낡은 소파 버리고 새 거 사자고 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우는 며느리와 그 곁에서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송이야, 울지 마. 응. 하며 며느리만 감싸고 도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거짓된 울음소리와 아들의 어설픈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기일에 벌어졌던 소파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다가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며칠간 조용히 지내는가 싶더니 이내 제가 없는 시간엔 태호에게 온갖 투정을 부리는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버님 너무 예민하시다. 이 집에서 숨막혀 못 살겠다는 식의 레퍼토리였죠. 그럴 때마다 태호는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내 마음 다 알아라며 아내를 달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제가 제 집에서 화병으로 죽거나 저들을 내쫓거나 둘 중 하나의 결말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과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미 잃은 자식이라고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진심을 이야기하면 녀석도 정신을 차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때로는 종이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가 이사 온 첫날부터 했던 무례한 언행들, 제 친구들을 무시했던 일, 제 연금을 탐냈던 일, 그리고 아내의 유품을 팔아치우려 했던 일까지.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주말 오후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틈을 타 저는 태호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태호야, 앉아라.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제 방으로 들어선 태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준비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아비로서 참고 또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어서 부른 거다. 저는 이사 첫날부터 시작된 셔츠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던 순간부터 죽은 아내의 손맛을 모욕했던 저녁 식사, 거실을 점령하고 제 공간을 빼앗았던 일상의 무례함, 그리고 기어이 아내의 유품에까지 손을 대려 했던 파렴치한 행동까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덤덤하게 나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던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아팠던 부분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흔적을, 그 추억을 그렇게 함부로 짓밟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 소파는 그냥 낡은 가구가 아니야. 내 엄마의 평생이,
우리 부부의 역사가 담겨 있는 물건이다. 그걸 내 아내는 고물 취급하며 돈 몇 푼에 팔아치우려 했어. 심지어 내 어머니 기일의 말이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리고 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내 아내를 꾸짖은 적이 있더냐? 항상 송이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다. 아버지가 예민하다며 내 아내만 감싸기 바빴지. 나는 이 집에서 유령 취급을 당하는데도 말이다. 제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송이랑 얘기해서 바로잡을게요 라는 말을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라면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침묵하던 태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이 녀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고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송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걔가 좀 표현이 직설적이고 생각이 어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물건에 큰 의미 부여 안 해요. 그냥 낡고 불편하면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세대랑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의 문제를 고작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내 어미 기일의 유품을 팔아치우려 한 것도 새로운 가치관이냐? 제 싸늘한 반문에 태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송이가 기일을 깜빡 잊어버려서 그런 실수였을 거예요. 걔가 회사 일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 또다시 이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쓰레기통 역할을 제가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인격과 추억은 존중받을 가치도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태호야. 너는 지금 애비더러 내 아내의 무례와 만행을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냐?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장만하고 내 어머니와 함께 가꾼 집이야. 그런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제 목소리가 격앙되자 태호는 겁을 먹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문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그냥. 아버지가 좀 참으세요. 네. 송이 걔, 저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낡은 집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아버지까지 저러시면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저러다 송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랑 못 살겠다고 집이라도 나가면 어떡해요. 그냥 아버지가 어른이시니까 조금만 더 참고 모르는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아들은 제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제 고통과 슬픔을 그저 참고 넘겨야 할 사소한 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해 아버지의 존엄성을 제물로 바치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녀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 존재는 그저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한 한심한 남편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제 어깨에 올려진 아들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신락 같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느꼈던 분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나가라. 네. 아버지. 내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제 싸늘한 기운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아버지, 좀 쉬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라는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제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참아야 할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그리고 떠나간 아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둡고 차가운 결심이 제 안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있은 후 저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집을 나섰고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죠. 식사는 밖에서 대충 해결하거나 늦은 밤에 들어와 부엌에서 조용히 찬밥에 물을 말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최대한 피하고 싶은 가시 돋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침묵과 회피를 아들 내외는 제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태호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감히 제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뱉은 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얄팍한 죄책감이 아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박송이는 저의 침묵을 항복으로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확신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집의 여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녀의 만행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귀가한 저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닦고 관리하던 원목 거실장과 테이블은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흰색 하이그롯이 재질에 저렴해 보이는 거실장과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역시 그 소동의 중심이었던 아내의 낡은 가죽 소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불명의 요란한 꽃무늬가 그려진 패브릭 소파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불쑥 내밀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확 살죠? 제가 오늘 월차 내고 가구 싹 바꿨어요. 칙칙한 갈색 가구들은 보기만 해도 답답해서요. 아, 그 낡은 소파는 제가 아는 분한테 돈 받고 팔았어요. 공짜로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돈으로 이 테이블 샀어요. 잘했죠? 마치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이미 바닥나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지독한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의 가구를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자기 취향대로 집 안을 바꿔버린 이 기막힌 상황. 아내의 소파는 결국 그렇게 돈 몇 푼에 팔려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그 생경하고 값싼 풍경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박송이의 취향으로 도배된 불편한 쇼룸일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아침부터 집을 나서 시립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8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며느리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 드디어 우리 태호 씨랑 저의 공식적인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 같이 즐겨봐요. 건배. 우리 집들이 새로운 보금자리. 그 말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 집은 어느새 완벽하게 저들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0여 명은 좋기 넘어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 담배 냄새까지 뒤섞여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들어선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 웃고 떠들기 바빴고 아들 태호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 낯선 여자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며느리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 둘이 제 침대에 걸터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그들의 핸드백과 화장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 나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방마저 저렇게 유린당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놀란 여자들이 어머, 누구세요? 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그들의 핸드백과 화장품을 한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품들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들의 비명소리에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방에서 당장 꺼져.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집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고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아버님 좀 봐. 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드리라고 해. 며느리는 태호의 팔을 붙잡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태호는 곤란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손님들 다 계시는데. 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아들 내외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파티 지금 당장 끝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외부인들은 10분 안에 이 집에서 전부 나가시오. 제 단호한 말에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겁을 먹고 하나둘씩 짐을 챙겨 슬금슬금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제게 악을 썼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집 안에는 저와 아들 내외 3사람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전쟁이라도 치른 듯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를 삿대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요? 어떻게 손님들한테 그런 무례를 저지를 수 있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그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지시겨진 음식물, 엎질러진 술,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원망하며 울부짖는 며느리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와 나 사이에서 서성이는 아들. 그 처참한 광경을 눈에 담으며 저는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과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제 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결심을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집 안에는 지독한 침묵과 역한 쓰레기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아들 태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저와 제 방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이 새도록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엎질러진 술로 끈적이는 바닥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쓸어 담고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제가 이 행위를 하는 동안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 제가 내일 아침에 치울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게 아들 녀석을 찔렀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침범당하고 더럽혀진 나의 공간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이자 나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은 겨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와 역한 파티의 잔향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3인분이 아닌 오직 1인분만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뜨거운 묵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밑반찬. 식탁 한쪽에 정갈하게 차려놓고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숙취에 찌든 얼굴의 아들 내외가 각자의 방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밥상을 보고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희는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밥을 씹던 입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밥은 너희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앞으로는 쭉 그렇게 될 게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는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숭늉까지 한 그릇 비운 뒤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새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 위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 다 이리 와서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늘함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제 앞에 와 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팔짱을 낀 채 삐딱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아주 길고 깊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잠시 말을 끊자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너희와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다.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일 때문에 화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화가 난 게 아니다. 결정을 내린 거다. 저는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너희는 단 한순간도 나를 이 집의 주인으로, 너희의 어른으로 존중한 적이 없다. 이 집을 너희의 편의를 위한 임시 거처로만 여겼고, 나를 너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나의 공간을 빼앗고, 나의 추억을 모욕하고, 급기야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너희의 괘씸함을 감당하며 살 이유가 없다. 제 논리정연한 말에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희더러 나가라고요? 아버님이 뭔데요? 저희한테 나가라 마라 하세요. 태호 씨가 이 집 아들인데 당연히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늙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이게 무슨 추태예요. 다 늙어서 고집만 부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권리? 이 집에서 내게는 먼지 한 톨만큼의 권리도 없다. 그리고 태호 너도 마찬가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에서 집문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 앞에 테이블에 펼쳐 보였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단독명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재산이야. 상속은 내가 죽은 뒤의 문제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티끌만큼의 권리도 없어. 내가 나가라고 하면 너희는 나가는 거다. 그게 법이고 순리다. 제 서류 앞에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사해. 진짜 치사하다. 아들한테 집 한 채 안 해주고 이제는 살던 집에서도 내쫓으려 하세요?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태호 씨, 당신은 뭐해? 당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모든 화살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울상이 된 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 진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보증금 뺄 돈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송이도 제가 잘 타이를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들은 제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저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내를 타이르지 못한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그것을 증명했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나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너희에 대한 신뢰 또한 사라졌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주겠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이 집에서 너희의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짐은 창고로 옮겨버릴 거다. 비용은 너희가 부담해야 할 게다. 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부탁이나 경고가 아니다. 통보다.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는 한동안 며느리의 울음 섞인 고함과 아들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제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라는 통보를 한 후 일주일간 집 안은 그야말로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저를 압박했죠. 며느리는 보란듯이 밤늦게까지 거실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 쓰레기를 현관 앞에 그대로 쌓아두었습니다. 방문을 쾅쾅 소리 나게 닫는 것은 일상이었고 자기 어머니와 통화하는 척하며 엄마 아버님이 우리더러 나가래. 이 집에서 평생 혼자 외롭게 사시려나 바라며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도 했습니다. 아들 태호는 며느리처럼 유치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퀭한 눈으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불행을 전시했죠. 혹시나 제 마음이 약해질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고 마주치더라도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제 안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일주일이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와줄 수 있는지 예약하고 부동산에도 연락해 집 근처의 작은 창고를 단기 임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아직도 각자의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다. 그때까지 짐을 빼지 않으면 모두 창고로 보낼 거다. 제 말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두 사람은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거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자기가 샀던 싸구려 거실장과 소파를 챙기겠다며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저는 현관 도어록을 교체하기 위해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현관문을 해체하고 새 도어록을 설치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마지막 남은 짐을 낑낑대며 밖으로 날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모두 실은 용달차가 떠나기 직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저희를 내쫓은 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집에서 평생 혼자 외롭게 늙어 죽으세요. 그것이 이 집에서 며느리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용달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이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저만이 아는 숫자로 설정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방은 쓰레기장처럼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지워나갈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창문을 활짝 열고 집 안을 청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았던 요란한 꽃무늬 소파와 번쩍이는 거실장은 동네 재활용센터에 기증해 버렸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내와 나의 손때 묻은 옛 가구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모욕과 상처의 흔적을 씻어내고 나의 공간과 나의 삶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내가 아끼던 찻잔에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아내의 사진 액자를 깨끗이 닦아 거실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저를 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보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아들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도어로까지 바꿔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갈 데도 없어서 찜질방에 와 있단 말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떡해. 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앞으로는 너희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내가 인간이야? 내 아들 며느리를 찜질방으로 내쫓고 발 뻗고 잠이 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인터넷에 다 올려서 개망신 줄 테니까 각오해. 온갖 쌍욕과 저주가 쏟아졌지만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나를 협박하면 나는 그걸 증거로 삼아 너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과 협박죄,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게다. 제 법적인 대응 언급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더니 더욱 길길이 날뛰다가 제풀에 지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사부인.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사돈. 제가 지금 송이한테 전화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혀서요. 아니,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들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부모라면 품어주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내치는 게 말이 되나요? 사부인은 처음부터 저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쉬고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지난 몇 달간 사부인 따님이 제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우리 송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걔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속은 착한 애예요. 사돈 어른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될 일을. 이해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인격과 돌아간 제 아내까지 모욕당했습니다. 그것을 참는 것이 어른의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니, 그래서 애들을 이 추운 날에 찜질방에서 자게 만들어요? 사돈은 자식 가진 부모도 아니세요? 너무들 하시네, 정말. 사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인, 자식 교육은 각자의 집안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사부인께서 따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는 비겁한 인간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 이상 제 집에서 숨죽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안일이니 더는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웠던 전화벨이 끊기고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내보낸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뒷산에 올라 운동을 했고,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불편한 분위기 때문에 멀리했던 옛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죠. 친구들은 모두 제 결정을 지지해주며 자네가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과 값싼 모텔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며느리의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사부인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이후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아들 내외를 그리 반기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보증금 500만 원이라도. 그래야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갚겠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구차한 부탁을 하게 된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녀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책임한 삶을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 문자를 보낸 후 며칠간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며느리 박송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서예 수업을 마치고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건물 로비를 나서는데 송이가 귀신처럼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도끼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너가 여긴 어쩐 일이냐? 제 싸늘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점잖은 척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아버지입니다.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친구들과 동료 어르신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기세를 몰아 더욱 극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돈이 없어서 밥도 굶고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는데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취미 생활이나 즐기고 계세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요?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저를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어 저를 굴복시키려는 며느리의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치가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 정말 파렴치한 늙은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던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친구 김영감이 나섰습니다. 그는 제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하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자네 남편이 자네 카드빚 갚아주느라 몇 년째 허리가 휜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인가? 김영감의 느닷없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누가 그래요? 이 친구 아들이 가끔 나한테 와서 하소연했거든. 아내가 빚이 좀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니까 다 갚아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들 내외 딱하다고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해준 거, 여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시아버지 연금까지 탐내고 죽은 시어머니 유품까지 팔아먹으려다 걸려서 쫓겨난 거 아니었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김영감의 폭로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쑥덕거림은 이제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빚까지 있으면서 큰 소리 친 거야? 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의 빚 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제 친구의 입을 통해 확인하게 되니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나를 방패막이 삼아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그들의 이기심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만하게, 김영감. 저는 친구를 말리고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다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내 친구 말이 아니라 내 카드사 내역과 대출 서류를 들고 널 상대하게 될 게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제 말에 며느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도망치듯 문화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움보다는 지독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영감을 따로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김영감은 태호가 몇 번 자기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며느리 박송이는 명품 중독과 과소비로 결혼 전부터 카드 빚이 상당했고 태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고생했다는 것. 결혼 후에도 아내의 씀씀이는 줄지 않았고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 제 집으로 들어오자고 한 것도 월세와 생활비를 아껴 그 빚을 갚으려 했던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도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집이 좁다고 투덜대던 것, 제 연금을 탐냈던 것, 아내의 유품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것.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돈과 빚이라는 추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태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제게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저는 김영감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빚의 실체를 알게 되자 며느리가 더욱 파렴치하게 느껴졌고 아들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녀석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이 썩어빠진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친구 김영감의 입을 통해 며느리의 빚이라는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무례와 모욕,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의 퍼즐 조각이 빚이라는 끔찍한 단어 하나로 모두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제 집과 제 연금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 모른 척 덮어주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실을 제 아들 녀석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썩어빠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태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집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어떤 수식어도 감정도 담지 않은 건조한 통보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녀석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가구들을 다시 한번 정성껏 닦고 집 안 곳곳에 생기를 더하기 위해 작은 화초 몇 개를 사다 놓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들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퀭한 눈, 구겨진 옷차림. 그 녀석은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깨끗하고 정돈된 거실의 모습의 녀석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녀석을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송의 빚 전부 얼마냐? 제 입에서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태호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녀석은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라니요. 문화센터 앞에서 내 아내가 벌인 소동, 그리고 김영감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마지막 기회다. 내 입으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라. 김영감의 이름이 나오자 태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녀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소파 위로 무너지듯 상체를 숙이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녀석은 이윽고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지옥 같은 진실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송희와의 연애 시절부터 그녀의 과한 씀씀이를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어리석은 고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 하지만 파혼할 용기가 없어서 그 빚을 자신의 퇴직금과 대출로 겨우 막아주었던 첫 번째 실수. 결혼 후에도 명품 쇼핑과 유흥으로 멈추지 않는 아내의 소비 습관과 제1금융권을 넘어 제2, 제3금융권, 심지어 사채에까지 손을 댄 끔찍한 현실. 제가 막아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카드도 없애봤는데 소용없었어요. 저 몰래 친구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소액 결제로 물건을 사들였어요. 빚 독촉 전화가 집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빚은 원금만 1억이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월급으로는 이자, 감당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제 집으로 들어오자고 제안한 것도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사채 이자를 막고 제 집에서 생활비를 아껴 빚을 갚아나가자는 며느리의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송이가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1, 2년만 바짝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연금도 받으시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우리 월급은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고요. 제가 미쳤었죠. 그 말을 믿었어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음이 가여웠지만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제가 치러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의 고백이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애비의 남은 인생과 네 어미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네 아내의 사치와 허영심을 메우는 담보로 잡았더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가정이라는 게 고작 그거였어. 내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아비를 속이고 아비의 공간을 빼앗고 아비의 인격과 추억을 모욕하는 것. 그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더냐? 너는 내 아내의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도덕적 파탄까지도 방조하고 동조한 공범이야. 내가 내게 참으라고 말했을 때 너는 단순히 내 감정을 무시한 게 아니야. 너는 이 모든 사기극이 들통날까봐 아비의 입을 막으려 했던 거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녀석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내 빚을 갚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건 온전히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여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내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결정해라. 그 여자와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 속에서 썩어가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모든 걸 잘라내고 내 힘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사람답게 살 길을 찾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나도 더 이상 내 아비 노릇을 할 생각이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녀석을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거실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녀석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녀석이 치러야 할 성장통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 통보를 한 후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녀석이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일상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헬쑥한 얼굴에는 이전의 절망감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비장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 없이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터져나온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과 제 자신의 비겁함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제 이기심의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제 가정을 지킨다는 비겁한 핑계로 아버지의 삶과 존엄성을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참으라고 애원했을 때의 비겁했던 마음,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저를 속였던 기만, 그리고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조차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까지. 그것은 변명이나 동정을 구하는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는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배신감이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존재는 더 이상 아내의 치마폭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미숙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그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손길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 말을 듣기까지 참으로 길고 아픈 시간이 걸렸다. 제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왔습니다. 내가 내게 참으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했지. 아비의 고통보다 내 작은 가정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너를 보며 내 남은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했다. 제 말에 아들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는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비록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지만 나는 오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와락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 자란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아들은 눈물을 닦고 제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송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모든 것이 아버지와 제 탓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지막 미련을 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빚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죽은 듯이 일만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겁니다. 아버지께는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제가 치러야 할 죄값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매달리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고통스럽고 긴 싸움이 될 게다. 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너를 보니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운했던 마음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은 변화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자신의 말대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박송이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자신의 귀책 사유인 과도한 채무가 명백했기에 결국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정든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 근처의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대리운전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말 그대로 빚을 갚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몇 번이고 몰래 그 동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움과 함께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매달 법원에 변제금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아들이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화센터 서예반에서는 제법 실력이 늘어 제 작품이 작은 전시회에 걸리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은 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집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아내가 남긴 찻잔의 향긋한 차를 따라 마시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부자 관계의 회복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태호는 주말 저녁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녀석은 올 때마다 작은 과일 봉지나 반찬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나마 제게 저녁을 차려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한번 끓여볼게요. 맛은 보장 못합니다. 그 녀석이 끓인 김치찌개는 짜고 맛이 없었지만 저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굳이 들추어내기보다는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서히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두 번 바뀌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쫓았던 그날의 살을 애는 듯한 바람과 옥탑방에서 첫 겨울을 보냈을 아들을 걱정하며 잠 못 들던 밤들이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지요. 시간은 상처 위에 더디지만 꾸준히 새살을 돋아나게 했습니다. 그날도 약속처럼 태호가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의 손에는 모종 몇 개와 콩국수용 콩가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햇살 좋은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상추와 풋고추를 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흙을 고르는 제 옆에서 녀석은 어설픈 솜씨로 호미질을 했습니다. 몇 년간의 고생으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녀석의 손을 보니 마음 한쪽이 시큰하면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 고추 모종은 좀 더 깊게 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너무 깊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 흙은 살짝 덮어주기만 하는 게야. 내 어머니가 그러더구나. 모든 건 숨 쉴 틈이 있어야 잘 자란다고. 제 말에 녀석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하지만 같은 추억을 공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부자의 시간을 한 뼘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태호는 제가 콩물을 푸는 동안 오이를 채 썰고 방울토마토를 씻었습니다. 서툰 칼질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는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그 과정 자체가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콩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난 몇 년간의 지독했던 갈증이 모두 가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말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극중 인물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주말 저녁이면 늘 그랬던 것처럼요. 아내는 저 배우를 보며 저 사람은 꼭 화내는 연기만 하더라며 타박하곤 했는데 그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치게 그립기만 했던 추억이 이제는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침묵 속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 문득 태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부터는 대리운전 그만두려고요. 저는 놀라 녀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무리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난 분기 실적이 좋다고 보너스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원금도 이제 절반 이상 갚아서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만 더 허리띠 졸라매면 이제 밤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녀석은 말을 잠시 고르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말에는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아버지 예전에 낚시 좋아하셨잖아요. 같이 낚시도 가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던 남쪽의 작은 절에도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어머니께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 녀석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제가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쌓아왔던 가족의 역사를 되찾아주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신뢰의 다리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녀석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액자를 부드럽게 쓸어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어. 자기 상처만 보던 아이가 이제 아비의 시간을 돌아볼 줄 아는 속 깊은 사내가 되었어.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 없이도 꽤 잘 지내고 있소.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가꿔놓은 이 집에서 아주 평화롭게. 당신이 남겨준 이 공간이 그 모진 풍파 속에서 나를 지켜준 마지막 성체였소. 고맙소, 정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뼛속까지 시린 고독에 몸서리쳤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끔찍했던 악몽 같은 시간을 지나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과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의지로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눈부신 것인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기분 좋은 초여름 밤의 바람이 불어왔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과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서재에서 낡은 지도책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함께 지도 위에 낚시하기 좋은 저수지와 가보고 싶었던 사찰의 위치를 짚어보며 다음 주말에 나들이를 계획해야겠습니다. 그 즐거운 상상을 하며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단잠이었습니다.